뉴욕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물가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장중 대체로 이 낙폭을 회복해 가면서 조금 지지를 받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금융시장에서 급격하게 반영을 했었던 연준의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금융시장에 이제 부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지가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 다우지수 이제 전장 대비 0.46%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지지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우는 5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5일 동안 이제 좀 야금야금 떨어져서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오늘 S&P 500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3% 하락 마감을 하면서 1,800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이제 나스닥 지수는 반등 마감을 했는데요. 오전 중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회복하고 결국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워낙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제 연준의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을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 100bp 인상 가능성을 이제 80%의 참가자까지 전망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100bp 인상 가능성이 어제 좀 급격하게 반영이 됐었던 만큼 오늘은 이제 조금 이 가능성이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마감 무렵에 이제 이번 7월에 FOMC에서 금리가 100%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참가자들이 전체의 40% 수준으로 이제 44%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전일의 80%대 전망에 비해서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워낙 어제 금융시장이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과민 반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이 인상 가능성이 조금 되돌려지면서 아무래도 1%포인트 인상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인식이 투자 심리를 지지를 해준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금리 인상 전망이 하루 사이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최근 연준이 기존에 해왔던 공식에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금리 정책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바꿀 것이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해왔고요. 실제 예로 바로 지난달 FOMC에서 이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자 이제 초유의 75bp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제 기존의 생각을 뒤집고 유연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100bp 인상 가능성을 가장 크게 낮춘 요인은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오늘 페드의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이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인스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이 두 인사들 이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준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물들입니다. 월러 이사라든지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걸 언급을 한 인물이고요. 또 연준 내의 대자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인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매파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장 매파 위원들마저도 7월에는 우선 75bp를 지지를 한다라고 오늘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100bp 인상 가능성은 좀 너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급격하게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우선 월러 이사 발언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월러 이사 오늘 이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7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본인의 이런 금리 결정에 대한 입장은 향후 확인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바로 내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주택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월러 이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7월 회의 전에 소매 판매와 주택 관련 중요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면 7월 회의에서 더 큰 폭의 인상으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입장이 6월 회의보다 더 큰 폭, 즉 1%포인트 인상 쪽으로 조금 이제 기울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표가 좀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수요가 둔화한다라는 것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1%포인트 정도 쪽으로 자신의 마음이 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이제 75bp 인상을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금융시장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경기 침체에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지금 상반기에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부동산 관련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의견을 견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지는 않기를 이제 바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6월 CPI가 6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지만 여전히 75bp 인상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75bp 인상이 적당한지 혹은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7월 회의에서 50bp와 75bp 인상 가능성을 봐왔고 또 위원들의 이 경제 전망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립금리를 2.5%가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75bp 인상이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연준이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밟고 있는 이 스피드가 이미 1994년 인상기보다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과 같은 속도가 적절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월러 이사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계속 들어오는 지표가 부정적이라면, 즉 너무 좋게 나온다든지 혹은 물가가 계속 안 좋게 나온다면 위원회는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유연하게 이 지표에 따라서 데이터 드리븐 정책 팔리시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연준이 더 이상 이 기존 툴에만 얽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열어두어야 할 가능성이지만 75bp 인상을 현재로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플레 고점에 대해서도 블러드 총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가 이제 고점을 찍은 걸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로 이제 주택 임대료 인플레를 들었습니다. 주택 인플레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고점을 찍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지금 고용이 매우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간 2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침체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CPI 이런 주가 충격은 이제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낙관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증시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은행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또 이런 은행주 실적이 지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어닝 전망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지금 증시에는 이제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현재 어닝 전망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속적인 이 물가 압력, 지금 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고, 또 바로 이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좀 역대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물가 압력이 이제 7월 FOMC에서는 결국 전보 하이크를 예상하게끔 하고 지금 상당히 긴축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9월 전까지는 이제 8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9월 FOMC 전까지는 8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전까지 상황이 조금 나아질 여지도 있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견해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CPI 결과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를 오늘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역대 최대 수준에서 역대 최고 수준에서 이제 근접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6월 PPI가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1.3%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생산자 쪽 물가 상승률도 11%대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전월치보다 높은 수준이었고요. 월가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PPI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월에 11.6%였던가요? 11.6%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3월에 최고치를 찍고 4월이랑 5월은 조금 상승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6월에 다시 이 둔화세가 이제 끊어지면서 3월에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다시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무역 등을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소폭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보면서 조금 좀 이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것이 이제 많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결국 이제 전가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인플레 선행 지표로 주목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이 근원 PPI가 조금 진정이 됐다라는 점을 이제 여기서 좀 희망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월가의 양대 투자은행 양대 산맥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줄었고요. 모건 스탠리의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수준인데요. 네, 은행주가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게 이 은행주를 이제 전체 기업 실적의 어떤 바로미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점을 좀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은행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각자 주가는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반응은 오늘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지지력을 나타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은행주 실적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시장이 비합리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이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숨만 쉬고 있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도 지금 아는 상황이고 또 이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지지력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오늘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경제가 미친 이런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이제 소비 둔화, 또 그 고금리 환경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총체적인 상황이 상당히 지금 기업의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글로벌 경제에 조금 험로를 예상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주 좋은 상황에 빡 나왔으면은 이제 다들 놀래서 이제 투심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이 계속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주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예측을 하고 이걸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봐서는 이제 은행주 실적 부진은 증시에는 크게 충격을 미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이제 뭐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주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향후 다가오는 이제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실적이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CFRA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행주 실적을 전체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로 본다면 이번 분기는 정말 이제 어글리할 것이다, 이제 못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한다고 하면 JP 모건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실적 시즌을 개막을 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중요한 은행 기업의 실적인데요. 상당히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또 크로스마크 CIO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드디어 실적에 대한 전망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반기에 실적 전망이 논스톱으로 올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향 조정이 되어야 할 그 시기를 맞닥뜨리게 됐고, 이것이 어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국 이번 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 9일까지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9,000명 증가하면서 24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또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이제 20만 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만 봐서는 이제 노동 시장이 위축이 되었다, 뭐 강해졌다를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주 대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20만 명대를 유지했다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연준에 뭐 어떤 긴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제 크게 이슈가 있었던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이 오늘 이제 IMF는 아니고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기자들에게 만나서 CPI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인플레가 지금 용인할 수 unacceptably high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뭐 옐런 장관 본인이 이제 페드의 전 의장이기도 했지만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과연 이 재무부라든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쪽에서 물가 억제에 얼만큼 또 의지가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또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 물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옐런 장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 중앙은행과 정부 사이에 이런 관계입니다.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을 이런 경우에 정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과거 사례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물가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페드의 정책을 지지한다. 우선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페드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을 이제 재무부단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인플레 급등 요인의 절반 이상이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기인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뭐 전략 비축유와 관련된 논의라든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유가가 이제 갑자기 또 튀어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제 인플레에 대항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 방어에 우선하는지, 경기 둔화가 먼저냐, 금리 인상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항상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반면 뭐 정부라든지 재무부 같은 데서는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서민들의 경기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이제 약간 딴지를 번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은 뭐 재무부고 대통령이고 뭐 연준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에 지금 완전히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가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항하는 것이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더 우선한다라고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현재 노동시장이 아주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아주 강한 만큼 인플레 대응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월가에서 나온 이제 주요 IB들 보고서 두 가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시 하트넷이 조시였나요? 하트넷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끌고 있는데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기존 4,500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3,600으로 900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전날 종가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이제 더 이상 오를 수 없고 연말까지 무려 5% 정도 더 떨어진다라고 전망을 한 것인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올해 완만한 침체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조금 주식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제 도이치방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현재 경기 침체를 100%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항상 주식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선반영이 됐는지 반영이 아직 안 됐는지 예측을 못했던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많이 움직이기 마련인데요.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보다 더 시장을 악화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 경기 침체가 갑작스레 오는 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연초부터 계속 나와서 6개월 내내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방크는 올해 안에 연말 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제 100% 확률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전망을 2024년 내년 12월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23년 1월로 이 전망을 땡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경기 침체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보다도 시장에 더 큰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 변수를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대체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재라든지 기술 섹터를 제외를 하고는 그리고 유틸리티에 소폭 올랐는데요.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전망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오늘 기술주가 좀 반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혼조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아마존이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도 뭐 2%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슈 중에서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하나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200에서 $1,150로 $50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전히 테슬라 현재 주가 대비 60% 높은 수준이고요. 테슬라의 이런 테슬라 한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주가를 낮춘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자동차 업계 섹터의 어떤 경기 침체에 따른 오토 섹터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대체로 조정을 했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1%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트위터와 이 일론 머스크 CEO의 법적 공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머스크에게 테슬라에 대한 이 공시 자료에 대한 검토 그리고 또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머스크가 좀 응답을 안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제 많은 이 투자회사 같은 데서도 이제 트위터와 이 머스크의 법적 공방에서 어쩌면 트위터가 이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 머스크가 이 인수 과정에서 최선의 어떤 베스트 에포트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가짜 계정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트위터는 이런 인수 전에 그런 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제공을 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좀 그나마 자세하게 제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머스크의 어떤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로젠바트 증권 같은 경우 오늘 트위터의 투자 의견을 이런 이유에 따라서 이제 한 단계 높였는데요. 기존에는 트위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팩트를 정리해 본 결과 트위터보다는 머스크가 좀 법적 열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지금 트위터 주식에 대한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